저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국경단속 책임자 리진혁이었습니다. 저 리진혁이 말입니까? 체제의 파수꾼, 그 말이 딱 맞는 사람이었지요. 두만강을 넘으려는 자들을 수없이 잡아들이고 당의 명령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복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마주친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굳게 담은 입술은 그저 체제의 어묵함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잡은 사람들의 눈빛에는 늘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그땐 그저 반역자들의 눈빛이라 생각했어요.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여겼으니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성 땅에 굶주림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은 집이 없었으니 인민들은 말라 비틀어져 갔습니다. 흙먼지 낀 얼굴마다 깊은 주름이 패고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갔지요. 잿빛 하늘 아래 얼어붙은 두만강은 그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누이의 막내 아들이 제 조카가 꽃제비가 되어 거리를 헤매다 죽어갔습니다. 아직 어린 10살도 채 안 된 아이였어요. 차가운 길바닥에 웅크린 채 주먹만 한 주먹 밥 하나 먹어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쓰러져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쩍 갈라지는 것 같더군요. 제가 그토록 충성을 다했던 체제가 이 아이의 죽음을 막아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굳건했던 것이 서서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그 어린 것의 마른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잡아들였던 수많은 탈북민들의 얼굴이 제 조카의 얼굴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더는 반역자의 눈빛이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고통받던 한 인간의 눈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국경을 지키며 강 건너 중국 땅을 바라볼 때마다 왠지 모를 깊은 회의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여전히 저는 보위부 책임자였고 변함없이 국경을 단속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저는 점차 인간적인 고뇌와 체제에 대한 의문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방 창밖은 늘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가끔씩 번개라도 치는 날이면 제 마음속 갈등도 그 번개처럼 격렬하게 몰아쳤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저의 양심 사이에서 매일 밤 처절하게 고뇌하곤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심정을요. 보위부 책임자라는 제 위치는 정말이지 저를 옥죄는 족쇄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땅의 현실,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체제에 충성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인간으로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체제, 그 비인간적인 굴레 속에서 더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술로 지새우고 또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던 어느 날 새벽이었을 겁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푸른 새벽 공기가 제 심장을 차갑게 식히더군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탈북하겠다고요. 그 결심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에 돌을 던진 듯 제 마음속에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 책임자로서 제가 가진 지위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었습니다. 국경의 모든 감시망, 경비초소의 배치, 순찰 경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취약점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그 지식은 저를 탈북자로 만들기에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지요. 저의 머릿속에는 이미 국경지도의 세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지식은 제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제가 탈북을 시도한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순간 저는 이 체제가 가장 잔인하게 처벌하는 배신자가 될 테니까요. 제가 알던 모든 정보가 저를 잡는 데 사용될 것이고
저의 존재 자체가 체제의 수치로 낙인 찍힐 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철저하고 더욱 은밀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저의 생존은 오직 저의 머릿속에 담긴 정보와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낼 계획에 달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제 눈앞에 그려지는 국경선은 희망의 길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방 창밖은 늘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가끔씩 번개라도 치는 날이면 제 마음속 갈등도 그 번개처럼 격렬하게 몰아쳤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저의 양심 사이에서 매일 밤 처절하게 고뇌하곤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심정을요. 보위부 책임자라는 제 위치는 정말이지 저를 옥죄는 족쇄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땅의 현실,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체제에 충성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인간으로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체제, 그 비인간적인 굴레 속에서 더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술로 지새우고 또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던 어느 날 새벽이었을 겁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푸른 새벽 공기가 제 심장을 차갑게 식히더군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탈북하겠다고요. 그 결심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에 돌을 던진 듯 제 마음속에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 책임자로서 제가 가진 지위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었습니다. 국경의 모든 감시망, 경비 초소의 배치, 순찰 경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취약점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그 지식은 저를 탈북자로 만들기에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지요. 저의 머릿속에는 이미 국경 지도의 세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지식은 제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제가 탈북을 시도한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순간, 저는 이 체제가 가장 잔인하게 처벌하는 배신자가 될 테니까요. 제가 알던 모든 정보가 저를 잡는 데 사용될 것이고, 저의 존재 자체가 체제의 수치로 낙인 찍힐 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철저하고 더욱 은밀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저의 생존은 오직 저의 머릿속에 담긴 정보와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낼 계획에 달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제 눈앞에 그려지는 국경선은 희망의 길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이지 제가 살면서 겪어본 겨울 중에 가장 혹독한 밤이었을 겁니다. 두만강을 건너야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막상 그 강 앞에 선이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얼음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더군요. 제가 한때 그 강을 지키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밤낮 없이 순찰 돌고 강가에 숨어들어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제가 이제는 그 반대편에 서서 얼음장 같은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기막힌 눈명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더군요. 제 손으로 설치했던 철조망이 저를 가로막고 제가 수없이 오르내리며 감시했던 그 감시초소가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듯한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몸을 최대한 낮춰서 강변으로 다가갔어요. 북한 경비대 동무들의 순찰 시간과 경로, 감시탑의 시야각까지 제 머릿속에는 그 모든 정보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지식들이 저를 살려줄 유일한 희망이었죠. 보초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틈을 타서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쩌억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데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얼음이 깨져서 강물에 빠지기라도 한다면 그건 정말 죽음이나 다름없어요. 얼어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는데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보이는 중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자유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지만 몸은 그와 반대로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킁킁하며 땅을 훑는 소리,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에 정확히 박히더군요. 제가 예상했던 순찰 경로에서는 벗어난 곳이었어요. 젠장, 비상경계라도 걸린 건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얼음 위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내는 작은 소리 하나라도 저 개들에게 들릴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경비대 동무들의 발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더군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이대로 들키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죽음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제 생의 첫 번째 위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이지 제가 살면서 겪어본 겨울 중에 가장 혹독한 밤이었을 겁니다. 두만강을 건너야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막상 그 강 앞에 선이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얼음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더군요. 제가 한때 그 강을 지키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밤낮 없이 순찰 돌고 강가에 숨어들어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제가 이제는 그 반대편에 서서 얼음장 같은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기막힌 눈명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더군요. 제 손으로 설치했던 철조망이 저를 가로막고 제가 수없이 오르내리며 감시했던 그 감시초소가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듯한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몸을 최대한 낮춰서 강변으로 다가갔어요. 북한 경비대 동무들의 순찰 시간과 경로, 감시탑의 시야각까지 제 머릿속에는 그 모든 정보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지식들이 저를 살려줄 유일한 희망이었죠. 보초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틈을 타서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쩌억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데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얼음이 깨져서 강물에 빠지기라도 한다면 그건 정말 죽음이나 다름없어요. 얼어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는데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보이는 중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자유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지만 몸은 그와 반대로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킁킁하며 땅을 훑는 소리,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에 정확히 박히더군요. 제가 예상했던 순찰 경로에서는 벗어난 곳이었어요. 젠장, 비상경계라도 걸린 건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얼음 위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내는 작은 소리 하나라도 저 개들에게 들릴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경비대 동무들의 발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더군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이대로 들키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죽음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제 생의 첫 번째 위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 발이 닿는 중국 땅이 그렇게 낯설면서도 희망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정말 찰나였지 뭡니까? 물에 젖은 옷이 얼어붙는 추위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곧장 저를 덮쳐왔습니다. 얼마 못 가서 알았지 뭡니까? 뒤를 밟는 그림자가 느껴지더군요. 제가 맡았던 임무를 생각하면 제가 어디로 움직일지 대충 짐작했을 겁니다. 옛 동무들, 아니, 이제는 저를 잡으러 온 놈들이었죠. 그들의 끈질긴 추격이 등 뒤에 바싹 붙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주지 않는 추격이었어요. 산길은 또 어떻고요. 눈은 무릎까지 쌓여서 발을 뗄 때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은 옷 속까지 파고들었고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척박한 북한 땅보다 더 험한 산악 지형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이 고문과 다름없더군요.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지만 정신만은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낮에는 북한 요원들의 눈을 피해 숨어야 했고, 밤에는 또 중국 공안들의 불시 검문에 신경 곤두세워야 했어요.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죠. 잡히면 그 자리에서 북송입니다.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려요. 한 번은 산속 작은 마을 어귀에서 공안 순찰차를 마주칠 뻔했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군요. 급히 눈 쌓인 수풀 속에 몸을 던졌는데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얼어붙은 땅에 얼굴을 받고 제발, 제발 하며 빌었죠.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요? 자유, 그 단어 하나 때문에요.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에 목이 메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야죠, 언젠가는. 그 지긋지긋한 감시와 배고픔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무서웠지만 잡히는 것만큼은 안 되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산속을 헤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도 없고 얼굴은 거칠어져서 제 모습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가야 했어요. 이 길 끝에, 이 지옥 같은 추위 끝에 뭔가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희미한 달빛에 의지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산속의 적막함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시작한 싸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 발이 닿는 중국 땅이 그렇게 낯설면서도 희망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정말 찰나였지 뭡니까? 물에 젖은 옷이 얼어붙는 추위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곧장 저를 덮쳐왔습니다. 얼마 못 가서 알았지 뭡니까? 뒤를 밟는 그림자가 느껴지더군요. 제가 맡았던 임무를 생각하면 제가 어디로 움직일지 대충 짐작했을 겁니다. 옛 동무들, 아니, 이제는 저를 잡으러 온 놈들이었죠. 그들의 끈질긴 추격이 등 뒤에 바싹 붙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주지 않는 추격이었어요. 산길은 또 어떻고요. 눈은 무릎까지 쌓여서 발을 뗄 때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은 옷 속까지 파고들었고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척박한 북한 땅보다 더 험한 산악 지형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이 고문과 다름없더군요.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지만 정신만은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낮에는 북한 요원들의 눈을 피해 숨어야 했고, 밤에는 또 중국 공안들의 불시 검문에 신경 곤두세워야 했어요.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죠. 잡히면 그 자리에서 북송입니다.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려요. 한 번은 산속 작은 마을 어귀에서 공안 순찰차를 마주칠 뻔했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군요. 급히 눈 쌓인 수풀 속에 몸을 던졌는데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얼어붙은 땅에 얼굴을 받고 제발, 제발 하며 빌었죠.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요? 자유, 그 단어 하나 때문에요.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에 목이 메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야죠, 언젠가는. 그 지긋지긋한 감시와 배고픔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무서웠지만 잡히는 것만큼은 안 되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산속을 헤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도 없고 얼굴은 거칠어져서 제 모습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가야 했어요. 이 길 끝에,
이 지옥 같은 추위 끝에 뭔가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희미한 달빛에 의지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산속의 적막함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시작한 싸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연변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말해서 좀 안심이 되더군요. 압록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잠시뿐이었지요. 여기도 결국은 중국 땅, 공산당 세상은 똑같다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북한 감시가 사라진 대신 중국 공안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으니까요. 어디 한숨 돌릴 새도 없었지요. 브로커를 찾는 일부터가 살얼음판이었어요. 누구를 믿고 말해야 할지, 누가 진짜고 누가 사기꾼인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조심조심 수소문 끝에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인상부터가 영 미덥지 않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지요. 늦은 밤 허름한 식당 구석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한까지 가는 데는 돈이 상상 이상으로 필요하더군요. 제가 가진 돈은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제가 망설이는 눈치라도 보이면 이 브로커 놈은 당장이라도 공안에 신고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았지요. 어이, 동무.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지? 내가 이까지 와서 동무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데 돈이 아까워? 그럼 돌아가든가 아니면 공안에 끌려가든가.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발랑발랑 떨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지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돈을 맞춰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연변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말해서 좀 안심이 되더군요. 압록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잠시뿐이었지요. 여기도 결국은 중국 땅, 공산당 세상은 똑같다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북한 감시가 사라진 대신 중국 공안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으니까요. 어디 한숨 돌릴 새도 없었지요. 브로커를 찾는 일부터가 살얼음판이었어요. 누구를 믿고 말해야 할지, 누가 진짜고 누가 사기꾼인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조심조심 수소문 끝에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인상부터가 영 미덥지 않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지요. 늦은 밤 허름한 식당 구석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한까지 가는 데는 돈이 상상 이상으로 필요하더군요. 제가 가진 돈은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제가 망설이는 눈치라도 보이면 이 브로커 놈은 당장이라도 공안에 신고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았지요. 어이, 동무.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지? 내가 이까지 와서 동무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데 돈이 아까워? 그럼 돌아가든가 아니면 공안에 끌려가든가.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발랑발랑 떨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지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돈을 맞춰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며칠 뒤 브로커는 갑자기 약속을 깨고 저를 다른 일꾼들에게 넘기려 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완전히 새로운 브로커 집단이었는데 눈빛부터가 살벌했습니다. 그놈들이 저한테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존에 합의한 금액은 물론이고 경비가 올랐으니 추가금을 내라는 식이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만만하게 보이면 끝장이다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 비상금과 함께 내가 당신들 뒤를 봐주는 사람을 안다. 이래서 일이 틀어지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하고 허풍을 떨었지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놈들이 잠시 주춤하더군요. 그 틈을 타서 겨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며칠 뒤 브로커는 갑자기 약속을 깨고 저를 다른 일꾼들에게 넘기려 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완전히 새로운 브로커 집단이었는데 눈빛부터가 살벌했습니다.
그놈들이 저한테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존에 합의한 금액은 물론이고 경비가 올랐으니 추가금을 내라는 식이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만만하게 보이면 끝장이다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 비상금과 함께 내가 당신들 뒤를 봐주는 사람을 안다. 이래서 일이 틀어지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하고 허풍을 떨었지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놈들이 잠시 주춤하더군요. 그 틈을 타서 겨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그 와중에도 공안의 감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갑자기 정복 입은 공안들이 들이닥쳐 신분증 검사를 하는 일도 있었지요. 그때는 정말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재빨리 시장 안으로 몸을 숨기고 남새 파는 할머니들 틈에 끼어앉아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요. 제 심장이 얼마나 세게 뛰었는지 옆에 있던 할머니가 들으실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매 순간이 숨막히는 연속이었어요. 잠시라도 마음을 놓으면 그대로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지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공안의 감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갑자기 정복 입은 공안들이 들이닥쳐 신분증 검사를 하는 일도 있었지요. 그때는 정말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재빨리 시장 안으로 몸을 숨기고 남새 파는 할머니들 틈에 끼어앉아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요. 제 심장이 얼마나 세게 뛰었는지 옆에 있던 할머니가 들으실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매 순간이 숨막히는 연속이었어요. 잠시라도 마음을 놓으면 그대로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지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정말이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거긴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북조선 보위부 놈들이나 중국 공안 놈들이나 제 처지에서는 다를 게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언제 잡힐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였을 뿐이죠. 밤에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벌떡벌떡 깨어나서 주위를 살피고 낮에는 그림자처럼 숨어 다녔음입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마음은 더 지쳐갔습니다. 며칠을 굶어본 적도 많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허름한 창고나 산속에 숨어 잠든 날도 셀 수 없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거대한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절망스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의지하던 브로커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남조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감히 남조선 정보기관이라는 곳과 만날 수 있다니요? 하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고 저에게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정말이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거긴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북조선 보위부 놈들이나 중국 공안 놈들이나 제 처지에서는 다를 게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언제 잡힐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였을 뿐이죠. 밤에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벌떡벌떡 깨어나서 주위를 살피고 낮에는 그림자처럼 숨어 다녔음입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마음은 더 지쳐갔습니다. 며칠을 굶어본 적도 많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허름한 창고나 산속에 숨어 잠든 날도 셀 수 없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거대한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절망스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의지하던 브로커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남조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음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감히 남조선 정보기관이라는 곳과 만날 수 있다니요? 하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고 저에게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음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며칠 뒤, 저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말끔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를 쓰는 두 사람이었죠. 자신들을 국정원 요원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처음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이들이 정말 저를 도와줄 사람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들은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떤 위협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이해하려는 듯한 따뜻한 시선이 있었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 얼어붙었던 희망이라는 게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죠. 며칠 뒤, 저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말끔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를 쓰는 두 사람이었죠. 자신들을 국정원 요원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처음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이들이 정말 저를 도와줄 사람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들은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떤 위협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이해하려는 듯한 따뜻한 시선이 있었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 얼어붙었던 희망이라는 게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죠. 그때부터 그들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죠. 이동 경로, 숙소, 옷차림까지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 했어요. 숨통을 조여오던 중국 공안의 추격은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쥐와 고양이처럼 쫓고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었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이끌고 보호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위기가 있었어요. 검문소에서 신분증 검사를 당할 뻔하기도 하고 공안 차량이 바로 옆을 지나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지만 요원들은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죠. 이동 경로, 숙소, 옷차림까지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 했어요. 숨통을 조여오던 중국 공안의 추격은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쥐와 고양이처럼 쫓고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었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이끌고 보호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위기가 있었어요. 검문소에서 신분증 검사를 당할 뻔하기도 하고 공안 차량이 바로 옆을 지나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지만 요원들은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여정의 끝이 보였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제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안전한 제3국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낯선 풍경,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자유의 상징 같았죠.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주저앉을 뻔한 것을 요원들이 부축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해방감.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동생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복잡한 감정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여정의 끝이 보였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제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안전한 제3국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낯선 풍경,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자유의 상징 같았죠.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주저앉을 뻔한 것을 요원들이 부축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해방감.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동생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복잡한 감정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세상에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싶더군요. 밤인데도 환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거리엔 사람들도 많고 다들 뭐 그리 급한지 바쁘게 움직입니다. 고층 건물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북한에서는 평양 말고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역시 그들을 모르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세상에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싶더군요. 밤인데도 환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거리엔 사람들도 많고 다들 뭐 그리 급한지 바쁘게 움직입니다. 고층 건물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북한에서는 평양 말고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역시 그들을 모르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국정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처음엔 좀 경계심도 들고 그랬는데 뭐랄까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안이 되더군요. 제가 북한에서 보고 겪었던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이 물으시는 대로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물으셨죠. 북한 보위부가 대체 어떤 곳이냐고. 아시겠습니까? 거긴 그냥 경찰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세상을 지키는 게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력을 지키는 곳입니다. 주민들을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불순한 사상이 보인다 싶으면 가차없이 잡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중에 인기척도 없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웃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도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공포, 그 압박감이란 정말 숨막히는 일상이었죠. 국경 단속이요? 그건 뭐 짐승도 못 다닐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탈북하기 직전에는 철조망이 더 높아지고 CCTV는 곳곳에 달리고 군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했어요.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매달 몇 명씩 잡혀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보위부 요원들은 뇌물이라는 걸 받으면서도 뒤통수를 치는 일이 많았어요. 돈을 받고는 안전하다고 속여서 내보낸 다음에 국경을 넘자마자 다시 잡아들이는 식이었죠. 그 사람들한테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못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냐고요? 말해 뭐합니까? 공개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면 그건 그냥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들고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고통받게 되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국정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처음엔 좀 경계심도 들고 그랬는데 뭐랄까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안이 되더군요. 제가 북한에서 보고 겪었던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이 물으시는 대로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물으셨죠. 북한 보위부가 대체 어떤 곳이냐고. 아시겠습니까? 거긴 그냥 경찰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세상을 지키는 게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력을 지키는 곳입니다. 주민들을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불순한 사상이 보인다 싶으면 가차없이 잡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중에 인기척도 없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웃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도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공포, 그 압박감이란 정말 숨막히는 일상이었죠. 국경 단속이요? 그건 뭐 짐승도 못 다닐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탈북하기 직전에는 철조망이 더 높아지고 CCTV는 곳곳에 달리고 군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했어요.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매달 몇 명씩 잡혀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보위부 요원들은 뇌물이라는 걸 받으면서도 뒤통수를 치는 일이 많았어요. 돈을 받고는 안전하다고 속여서 내보낸 다음에 국경을 넘자마자 다시 잡아들이는 식이었죠. 그 사람들한테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못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냐고요? 말해 뭐합니까? 공개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면 그건 그냥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들고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고통받게 되죠. 김정은 체제요? 겉으로는 강성대국을 외치지만 속은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골고 있고 쌀 한 톨 구하기 위해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위에서는 핵 개발이다, 미사일 발사다 하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인 곳이 북한이에요. 겨울에는 얼어 죽고 여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흔합니다. 제가 탈북하기 전에는 굶주림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모습도 자주 봤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른 얼굴과 텅 빈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발 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포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건 그분들에게 이 비참한 현실을 알리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증언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유의 땅을 밟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체제요? 겉으로는 강성대국을 외치지만 속은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골고 있고 쌀 한 톨 구하기 위해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위에서는 핵 개발이다, 미사일 발사다 하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인 곳이 북한이에요. 겨울에는 얼어 죽고 여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흔합니다. 제가 탈북하기 전에는 굶주림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모습도 자주 봤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른 얼굴과 텅 빈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발 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포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건 그분들에게 이 비참한 현실을 알리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증언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유의 땅을 밟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챕터 8. 제가 말입니다. 이 얼굴의 주름들, 그리고 이마에 새겨진 깊은 골들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고뇌의 흔적이었고 어둠 속을 헤매던 제 과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처였지요. 캄캄한 밤을 홀로 걷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고 저를 아는 이들은 말하더군요. 저도 그리 생각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상흔들은 더 이상 저를 짓누르는 멍해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훈장 같은 것이 할까요? 제 눈빛 말이십니까?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희망이 반짝이는 눈빛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 걸 보면 정말 많이 변한 것이겠지요. 과거에는 체제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낡고 병든 체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감옥을 굳건히 지키는데 제 모든 것을 바쳤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진정으로 지켜야 했던 것은 그 체제 안에서 고통받는 우리 인민들의 인권과 자유였다는 것을요. 제가 탈북을 결심하고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이곳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과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수많은 우리 인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고 동시에 제가 받은 이 자유를 그저 저 혼자만 누릴 수는 없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 제가 보았던 모든 부조리,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요. 과거에는 감시의 눈으로 사람들을 옥죄던 제가 이제는 북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밝히는 목소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몸에 새겨진 상처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듯이 제 안에 쌓인 아픔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되었지요.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도 제 이야기가 한 사람의 마음에라도 작은 파장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아온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감시자조차 꺾을 수 없었던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증명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리진혁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진정한 인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전 세계에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 챕터 8. 제가 말입니다. 이 얼굴의 주름들, 그리고 이마에 새겨진 깊은 골들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고뇌의 흔적이었고 어둠 속을 헤매던 제 과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처였지요. 캄캄한 밤을 홀로 걷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고 저를 아는 이들은 말하더군요. 저도 그리 생각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상흔들은 더 이상 저를 짓누르는 멍해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훈장 같은 것이 할까요? 제 눈빛 말이십니까?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희망이 반짝이는 눈빛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 걸 보면 정말 많이 변한 것이겠지요. 과거에는 체제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낡고 병든 체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감옥을 굳건히 지키는데 제 모든 것을 바쳤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진정으로 지켜야 했던 것은 그 체제 안에서 고통받는 우리 인민들의 인권과 자유였다는 것을요. 제가 탈북을 결심하고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이곳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과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수많은 우리 인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고 동시에 제가 받은 이 자유를 그저 저 혼자만 누릴 수는 없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 제가 보았던 모든 부조리,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요. 과거에는 감시의 눈으로 사람들을 옥죄던 제가 이제는 북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밝히는 목소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몸에 새겨진 상처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듯이 제 안에 쌓인 아픔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되었지요.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도 제 이야기가 한 사람의 마음에라도 작은 파장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아온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감시자조차 꺾을 수 없었던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증명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리진혁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진정한 인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전 세계에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